이번 차시는 우리가 ITS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ITS에는 도대체 어떠한 기술들이 내포하고 있는지, ITS에 내포하는 자율주행 기술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개념과 그리고 어떠한 기술의 원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잠깐 했던 것을 복습하면, 우선 차량과 차량과의 관계는 V2V 개념이고요. 그리고 어떤 워닝 경고, 앞차가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다가 속도는 일정한데 앞차가 긴급하게 멈춰섰습니다. 그러면 뒷차 입장에서는 속도는 줄지 않는데 거리가 줄어듭니다. 그죠? 거리가 줄죠. 그래서 자동차에서 거리가 줄어드니 앞차는 그대로 있고요. 속도는 유지가 되어 있고, 그래서 컬리전, 충돌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돌을 예상하면 브레이크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속도를 줄이거나 완전 충돌이 됐다 그럼 완전히 멈출 수 있게 미리 그러한 시스템을 ITS에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게 V2V 개념의 한 종류라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앞차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가고 있는데, 운전자가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운전하지만 운전자가 핸들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레벨 3, 4 정도 되니까요. 그런데 차선을 넘어갈 수도 있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반대 차선에서 내 차선으로 넘어올 수 있는 자동차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비하는 것이 V2V의 진정한 목적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당연히 자율주행 시스템이겠죠. 그리고 이제 보행자, 페러스트인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실질적으로 걷고 있는 사람들, 모터사이클, 자전거, 모빌리티와 자동차의 관계, 그리고 상호 간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자전거 도로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전거길이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전거 길은요, 추월을 하기 위해서는 명목적으로 느린 자전거들은 우측에 붙고요. 추월 차선이 왼쪽으로 추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와 자전거길이 추돌할 수가 있고, 혹은 보행자가 추돌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전거를 운전하는 자전거에 모바일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V2P가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는 모빌리티죠. 모빌리티와 모빌리티, 페러스트린과 페러스트린이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커넥티드 카의 자율주행 파킹. 이거는 그냥 자율주행에 포함되죠. 이제 과거 기술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신호등 연동 체계.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신호등이 우회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회전, 이거는 미국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본 케이스. 그래서 우회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파란 불일 때는 우회전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여기 그 횡단보도도 있고요. 그래서 빨간 불일 때 우회전을 하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정차한 다음에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건널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노약자 같은 경우는, 노령의 인구 같은 경우는 걷는 속도가 느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보행자와 자동차의 관계 통신이 구축된다면 보행자의 유무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자동차가 우회전 신호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스스로 판단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인공지능의 역할이겠죠. 그리고 V2P와의 관계성이겠죠. 이러한 것들을 대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의 기술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율주행 시스템에는 도대체 어떤 디바이스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에는요, 먼저 게이트웨이 이슈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슈의 약자는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 즉 자동차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CPU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ECU는요, CAN 통신으로 다른 디바이스, 차량에 있는 디바이스하고 통신합니다. 거기에는 먼저 인스트루 패널과 통신할 수가 있겠고요. SOS라고 통신할 수 있겠고, 그리고 헤드램프, SOS LED하고 통신할 수도 있겠고, 안전벨트,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 그리고 조향장치, 그리고 엔진, 다양한 거와 ECU가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단말기는요, 단말기 인스트루 패널은 GPS 기반의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더넷 빅데이터를 무선으로 받게 됩니다. 단말기가 기지국에서는 웨이브라든가 LTE 5G를 통해서 각종 자동차에 대한 정보, 도로에 대한 정보, 혹은 페러스트리에 대한 정보, 다른 어떤 사고에 대한 정보를 단말기에다가 전달하겠죠. 그 단말기에서는 ECU에 그러한 정보를 전달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통신 시스템을 연결을 해야 되겠고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배터리, 전기자동차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트레이스 툴과 다이그노스틱 툴이겠죠. 배터리에 대한 상태 등등등을 ECU에 그리고 단말기에 연결해서 각종 정보를, 그리고 차량의 진단 정보, 다이그노스틱 정보를 알려주고, 그것을 데이터를 이용해서 안전과 속도 그리고 편의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장 먼저 이 ITS 시스템에서는 어떠한 것부터 선행을 해야 되느냐 라는 퀘스천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 다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차량과 차량 V2V는요, 자동차 회사의 밴더가 다양합니다. 현대, 기아, BMW, 폭스바겐, 아우디, 다양한 자동차 회사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동차와 자동차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어떤 프로토콜을 일치시키는, 아니면 자동차와 자동차의 프로토콜을 일치하는 디바이스를 만든다가 굉장히 좀 정리해야 될 그런 문제점,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V2V보다는 우선은 V2I, V2N, V2P 측면에서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V2I는 정책적으로, 법규적으로 자동차 회사에 요구하면 됩니다. 우리 노드 사이트 유닛으로부터 당신의 차량의 정보를 받거나, 아니면 우리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어떤 정보를 너의 차량에 전송하겠다, 어떤 단말기 시스템을 갖춰놔라, 그런 것들은 정책적, 법규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폰과의 연동은, 모바일 폰은 이미 표준화 됐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폰과 자동차의 연계성은 굉장히 심플하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네트워크 측면, 웨이브라든가 그리고 LTE, 5G, 이더넷 프로토콜은 기간 산업에서 즉 도로교통국 혹은 도로 서버망 혹은 도로 기지국에서 자동차의 단말기에 전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적인 것은 환경적으로 구축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가능하고요, 자동차의 연계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더 보완하고 추가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V2V, 차량과 차량과의 연계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ITS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엔터테인먼트, 인포테인먼트, 차량의 정보와 엔터테인먼트를 합친 인포테인먼트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게임이라든가 음악,
그리고 비디오 혹은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왔을 때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자동차의 운전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이제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탑승객에는 다양한 멀티 스크린을 통해서 차량의 정보를 제공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웨이브라든가 LTE, 5G 혹은 와이파이 같은 유무선 통신 체계가 구축돼야 됩니다. 네트워크가 구축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동차의 고장 진단하는 ODB 정보를 멀티 스크린에 디스플레이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블랙박스 혹은 카메라 정보 혹은 센서 정보, 라이다 정보들을 디스플레이 해주면 괜찮겠죠.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단말기에서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 매일매일 주행하는 그런 데이터를 어떤 가상의 클라우드 컴퓨팅 아니면 도로 기지국에 전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차량에 대한 주행 거리라든가 운행의 패턴, 그리고 차량의 연식, 고장 진단, 언제 생산이 됐고 주행 기록계를 통해서 보니 10만 킬로, 20만 킬로를 달렸구나. 어떤 자동차의 운행 정보라는 것은 자동차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혹여 이 차가 사고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 그리고 자동차의 위치라든가 속도를 실시간적인 빅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는 자동차 보험에 연계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보험뿐만 아니라 어떤 자동차의 운전 행동을 제어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교로 도통에 대한 트래픽이라든가 내비게이션 정보와 연동해서 편의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비즈니스적인 측면, 그리고 카세어링적인 비즈니스를 새롭게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세어링이 부급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카를 쉐어했을 때 이 차를 타는 사람에 대한 퀘스천도 있겠고요. 그리고 내가 차를 타에 대한 안전한 차인가 라는 퀘스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IT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마다 다양하게 이런 ITS 시스템들을 정의를 하고 있고 도시마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내 같은 경우는 CITS라는 이름으로 개발되고 있고 연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퍼레이티브, 그래서 연계형 교통 시스템이다, 협력적 교통 시스템이다 라고 해서 CITS 시스템을 현재 우리나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차량형, 그리고 지능형, 그리고 페러스트레인, 그리고 모빌리티, 다양한 인프라스트럭처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시스템에는 도대체 어떤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고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술들은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기술과 중복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과거에 연구되었던 어드밴스드 어시스턴트 드라이버 어드밴스드 시스템 ADAS, 즉 운전자 보조 장치에도 이미 연구됐던 기술들입니다. 중복이 될 수가 있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ITS 시스템에서 그러한 것들이 연구되고 있고 기술로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때 먼저 큰 분류를 우리가 살펴보면, ITS에서는요, 차량 내 외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센싱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행에 필요한 안전을 향상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라든가 후방등이라든가 그러한 지능형 라이팅 기술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운전자 혹은 탑승객과의 편의 장치, 인터랙티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겠고요. 그 외에 차량의 통신 기술로 분류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차량 내부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기술로는요.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차선을 이탈했는지 인위적으로 이탈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각지대 혹은 후방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교통판을 자율주행 가면서 사람이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가 도로 교통 표지판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로 표지 자동인식 시스템, 그리고 장애물 인지 시스템, 그리고 야간에 고속주행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돌발할 수 있는 동물들 혹은 자전거, 손수레, 사람에 대해서 멀리 한 200m, 300m 거리에서 미리 인지할 수 있는 나이트 비전 기술, 그리고 어라이브 뷰, 360도 어라이브 뷰, 720도 뷰의 모니터링 시스템, 주차 지원 시스템, 그리고 차량, 보행자, 이륜차, 도로 상황을 감지하는 카메라의 시스템, 그리고 레이더, 라이더, 그리고 3D를 만들 수 있는 모델링 할 수 있는 스테레오 비전, 그리고 운전자, 완전주행이 전까지는 탑승자가 운전자일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어떤 상황인지, 졸음운전인지 아니면 심장이 안 좋은지, 어떤 사람에 대한 좀 더 정밀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이제 알코올 관련된 문제도 있겠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운행 그릇계를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겠고요. 주행에 필요한 거는요. 주행의 안전을 피한 건 차선 유지, 차선을 유지해야 되겠죠. 조향장치가 안 좋으면 차선 직진을 하더라도 조향장치의 문제로 대각으로 차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적응형 크루즈 시스템이 있죠. 그리고 앞차의 거리가 줄어들 때 속도는 내 차의 속도는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서 긴급 제동 시스템, 그리고 충돌 피해 경감 시스템, 그리고 스탑 앤 고 시스템, 전자식 브레이크 시스템, 전자식 자세 제어 시스템, 파워 스티어링.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는 경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인데 빠져나가는 이 구간은 굉장히 커브가 심합니다. 그래서 차량의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차가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도로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방지하려고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전자 페달, 그리고 혹은 공기압 장치, 보행자 보호용 액티비티 후드, 뭐 그러한 것들을 주행 안전 기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라이팅 시스템은요, 우리가 LED 등을 달죠, 헤드램프에. 그래서 혹은 상향을 일부러 합니다. 조금이라도 먼 거리까지 디텍팅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교로교통법에 위반이 되거나 아니면 앞차나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능형 시스템이라는 것은 안개가 있는 경우, 아니면 비가 오는 경우, 눈이 내리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시야가 안 좋은 경우, 야간인 경우, 그리고 상대방 차가 없는 경우, 사람들이 없는 경우, 이러한 다양한 조도 상황, 외부 상황들을 확인해서 인공지능적으로 라이팅에 필요한 상향등을 램프의 조향을 제어한다던가 빛의 광량을 조종한다던가 그러한 기술들을 다 통칭해서 지능형 라이팅 기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댑티브 프론트 라이트 시스템이 있겠고요. 그리고 하이빈 어시스턴트가 있겠고, 어댑티브 드라이브 빔 시스템이 있겠고, 매트릭스 LED 전조등, 레이저 전조등, OLED 후미등, 긴급 제동 후미등, 이러한 것들을 갖춰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편의 장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존에 이미 장차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 중에 가장 핫한 것은요,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의 운전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가까운 거리 이런 거를 가까운 거에 초점을 맞추거나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먼 거리 100m 거리에 초점을 맞추려면 우리의 인지 시간이 연령과 남녀노소에 따라서 시간차가 발생합니다. 인지 시간차. 그것이 1초, 2초, 3초가 흐르면 고속도로 상황에서 80m 동안 내가 인지를 못하는 케이스가 나옵니다. 속도에 따라서.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는 것은 버추얼 영상 정보를 우리가 인스톨 판넬에 보면 내비게이션도 있고 모바일 폰에 있는 맵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그 운전자 시야로부터 한 50cm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초점 거리가 굉장히 매크로와 인피니티로 나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하는 시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영상 정보, 어떤 영상 정보라든지 상관없이 운전석에서부터 3m 거리, 즉 본네트 앞에, 자동차 맨 앞보다 조금 더 앞이죠. 3m는 앞에 허상 영상을 디스플레이 줍니다. 허상이라는 것은 리얼한 실상과 오버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나옴에 따라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더 많은 채널로 갖춰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관심 가질 건 햅틱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터치가 아니라 사람의 제스처, 모션을 인지한다든가 어떤 햅틱, 사람의 터치, 햅틱 인터페이스 기술들이 향후에는 더 많이 자동차에 연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긴급 군안 서비스, 에멀전시 콜 시스템이 편의 장치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탑승객이 아프거나 자율주행이 마찬가지죠. 심정지가 왔을 때 그것을 모니터링해서 자율적으로 119라든가 병원으로 자동차가 움직이게, 아니면 119가 오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러한 안전, 긴급 재난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이 차량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ITS 시스템의 기술 분류 중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국내에서는 ITS 시스템을 CITS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그럼 국내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실제 적용되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면요. 국내의 ITS 시스템은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이 있겠고요. 교통정보 시스템, 대중교통 시스템, 화물 운송 시스템, 차량 도로 관리 시스템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살펴보면요. 내용적으로는 실시간의 교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교통관리 시스템이고요. 교통정보는 편의시설의 위치라든가 그리고 어떤 운전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도로의 상태라든가 그런 것들을 정보를 제공하고요. 대중교통 시스템은 우리 버스 아니면 택시 아니면 물류 시스템, 모빌리티, 대중교통에 대한 시스템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첨단 화물 운송은 화물이 우리 쿠팡을 예를 들면 쿠팡에서 출하됐습니다. 그래서 운송업체에 넘겼습니다까지는 정보가 오는데 이게 서울에서 대전, 대구, 부산 어느 정도의 위치로 오고 있는지는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디테일한 운송 정보들을 가능케 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로 시스템, 차량의 도로 시스템을 전방 차량, 후방 차량, 측면 차량에 대해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서비스들을 우리가 현재 운행 중에 있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몇 가지 살펴보면 실시간 교통제어 시스템, 돌발관리 서비스, 자동 교통단속, 요금 자동 징수, 무거운 차량이죠. 화물차를
예를 들겠죠. 운송 차량들, 중차량 관리 서비스, 그리고 교통 정보 제공, 종합 정보 안내 시스템, 최적의 경로 안내 시스템 등등등이 있겠고요.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 서비스, 도로 용량 증대 서비스,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우리 사회에 적용되고 있고 더 많이 발전을 해야 진정한 ITS 시스템이 구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녹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